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손 하루에 9번 씻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일부 역사, 6장 한국사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통사적으로 이해하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역사 통사적으로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역사는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삼국시대 이전 2. 삼국시대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및 일제치하 6. 현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 시대는 그 시대를 읽기 위한 각각의 적절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출발과 국가 형성기. 신화시대로 시작되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민족의 출발과 국가 형성 단계인 만큼 민족 정통성을 수립하는 과정이자 부족 단체에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군 신화로 시작된다. 중국의 삼항 오제 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창세기와 같은 신화시대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민족 또는 국가의 신화는 그 민족의 기원인 만큼 보통 천상세계 또는 신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늘나라의 천재인 환인의 아들 환웅은 환인의 허락을 얻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21일간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봄에서 인간 여자로 변신한 옥녀와 결혼해 아들을 얻었다. 바로 그 한민족의 출발인 단군 왕검의 탄생이었다. 한반도는 BC 3000년에 문명이 시작된 중국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역사 내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 은왕조에서 주왕조로의 교체와 진왕조에서 한왕조로의 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군조선은 BC 11세기 무렵에 기자조선으로, BC 2세기 무렵에는 위만조선으로 주도 세력이 교체되었으며 위만조선은 BC 108년에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 중국 한왕조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다. 이후 만주와 한반도 지역은 부족들의 연합 또는 전쟁을 통한 병합을 통해 국가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중국 한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만주 지역의 부여와 압록강 위만주 지역의 고구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의 옥저, 강원도 지역의 동해, 충청 전라남북도 지역의 마한, 경상도 지역의 진한,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의 변한과 같은 국가들이 등장했다. 부여를 비롯한 이들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삼국시대, 그 다음에는 황금 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시대가 이어졌다. 삼국시대에 대한 관점은 3분할된 세력의 쟁퇴는 통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며 이 중에서 어느 한 세력도 절대 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3세력 간의 패권 다툼은 항상 1대2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두 세력 간의 동맹 관계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거기에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 아울러 각 세력의 멸망에는 외부의 힘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멸적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신인 하백의 딸 유화부인 사이에서 알로 태어난 동명성왕 주몽에 의해 BC 37년에 압록강 북쪽 졸본을 근거지로 건국되었다. 고구려는 건국 후 동쪽의 국내성으로 근거지를 옮긴 뒤부터는 역사 내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그로 인한 도전과 응전 속에서 고구려는 6대 태조왕 때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 집권적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신라는 BC 57년에 증한 12개 소국 중 하나인 경주의 서록에서 6개 촌장들이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건국된 나라였다. 그러나 신라는 박, 석, 김, 세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맡는 등 권력 집중화가 늦어짐에 따라 국가 성장도 늦어졌다. 그러다 4세기 후반에 내무왕 때 들어서야 김씨 단일 세습이 확립되면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백제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두 아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주몽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는 그들의 배다른 형인 유리가 부여에서 졸본으로 찾아와 세자에 책봉되자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남쪽으로 내려와 미추홀과 유리성에서 각각 자리를 잡았다. 그 후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에 흡수되면서 설립된 나라가 바로 백제였다. BC 18년에 설립된 백제는 8대 고이왕 때 마한의 중심 세력인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패권이 3분할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황금 분할 상황이자 통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즉 아직은 어느 한 세력의 힘으로 통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세력이 바라는 차선의 가장 단순한 구도인 천하 3분이 되어 있다는 뜻이자 이러한 3분할 구도에서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황금 분할인 것이다. 삼각형에서 짧은 길이의 두 변 합계가 언제나 가장 긴 하나의 변보다 길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최강자는 절대 강자가 될 수 없고 최약자는 언제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쟁패 역시 항상 입장이 유리한 하나의 국가 대 그렇지 않은 다른 두 국가 연합의 대결 구도를 보였다. 입장이 유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농사에 유리하고 해상 교역의 거점인 한강 유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있었다. 한강 유역을 최초로 지배한 세력은 오늘날의 서울, 하남 지역을 근거지로 한 백제였다. 백제는 13대 금초고왕 때 황해도 일대까지 영토를 넓히고 중국의 동진, 가야 및 외와 외교 관계를 맺는 등 적극적인 국력 신장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북으로는 요동 지역을 포함한 만주 지역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남으로는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는 등 신라와 협조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백제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한강 이북의 백제 땅을 모두 빼앗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강 유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상실한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고 평양 천도와 함께 시작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적 남진 정책을 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국 방어에 실패하고 한강 유역 일대를 고구려에게 모두 빼앗기게 된 백제는 475년에 지금의 공주 웅진성으로 천도를 했다. 이후 백제는 절치부심, 국력 대항에 나섰다. 동성왕, 무령왕, 성왕 3대에 걸쳐 신라 및 중국의 양나라, 외 등과 교류하며 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신라 역시 백제와 혼인 등을 통해 선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3대에 걸쳐 식민력 대항에 나섰다. 그러다 마침내 백제는 성왕 때 이르러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 한강 유역 탈환을 시도했다. 그 전에 백제와 신라는 탈환에 성공할 경우 한강 하류는 백제가,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기로 맹약을 해두었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확보한 다음 원시 자연 상태의 국제관계 속성 그대로 이번에는 동맹인 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의 땅까지 모두 독차지해버렸다. 동맹 신라와의 싸움에서 백제 성왕은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이후 삼국 쟁패는 신라 대 고구려, 백제 연합 구도로 바뀌었고
결국 고구려 백제 연합은 신라, 당나라 연합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통일신라 시대,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진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백제 역시 외부의 힘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에 내부 원인에 의해 자멸한 측면이 컸다. 특히 고구려가 그렇다. 고구려는 612년에 수양제의 113만 대군과 싸운 살수대첩에서 승리했고,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당태종의 공격도 당당하게 물리친 만주벌판의 패자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이때로부터 2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은 668년에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 주 원인은 다름 아닌 실력자 연개소문이 666년에 죽은 뒤 그의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 간에 벌어진 권력투쟁에 있었다. 동생이 형을 치고 형은 당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직은 갈등을 먹고 산다. 모든 조직은 외부와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갈등을 만들어낸다. 통일신라는 외부 세력과의 큰 전쟁이 없었다. 자연히 내부적으로 분열과 부패가 극성일 수밖에 없었다. 남북국 시대 또는 통일신라 시대는 신라가 당나라를 대동강 원산만 북쪽으로 몰아낸 67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간은 중국에서 진나라와 수나라 사이에 있었던 남북조 시대, 일본 무로마치 시대 때의 남북조 시대처럼 남북국 시대로 볼 수도 있고 통일신라 시대로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관점으로 보더라도 모두 의미가 있다. 통일신라의 관점에서는 신라, 백제, 고구려의 영토 일부에 한정되는 불완전한 통일이기는 했지만 오늘날 한민족의 정체성, 출발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남북국의 관점에서는 남쪽의 신라와 고구려를 계승한 북쪽의 발해가 광개토 대왕 시대 때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영토를 더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통일은 평화와 문화의 융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건강한 상무 정신의 실종과 사회적 해이를 수반한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당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찬란한 불교 문화를 일으켜 나갔으나 통일 후 100년이 지난 때에 이르러서는 귀족 간의 권력 다툼, 지방 호족 세력과 해상 세력의 성장, 농민들의 봉기 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36대 해공황이 피살되고 그 후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 등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어 51대 진성여왕의 혼정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 극한의 혼란은 새로운 추세를 부르기 마련이다. 경북 상주 출신의 견훤은 900년의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웠다. 이듬해인 901년에는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가 송악의 후 고구려를 세웠고, 918년에는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독립해서 철원에 고구려를 건국했다. 신라의 마지막 56대 경순왕은 935년에 왕위를 스스로 왕건에게 내놓았다. 극한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기치를 내걸었던 후백제의 견훤 역시 큰아들 신건과의 권력 다툼으로 936년에 나라를 왕건에게 거저 갖다 바치고 말았다. 고구려를 자칭하며 698년에 대조영에 의해 건국된 발해는 통일신라와 거의 같은 시기 동안 존속했다. 발해는 9세기 전반에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회복하기도 했지만 통일신라의 진성여왕 때와 비슷한 시기인 9세기 후반부터 국력이 내리막길을 내리걷다 결국 926년에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시대를 연 고려는 나라 이름부터 독립적이고 도전적이었다. 그 이름에는 만주 벌판을 지배했던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고려는 북진 정책을 국가의 기본 기조로 삼은 만큼 북방 세력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외부 세력과의 전쟁 속에서 힘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문이 아닌 무로 기울었다.
고려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왕건의 권력 구조다. 왕건은 30여 년간 전장을 누비면서 자기 세력을 형성해 후삼국의 통일까지 달성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전통적인 권력을 가진 어느 한 국가의 왕족 출신은 아니었다. 따라서 왕권의 완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합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고려 왕조는 초기의 다양한 세력들에 대한 호선 및 유화 정책을 펴는 한편 통일 왕조로서 다양한 사상과 수용의 제도, 수립 및 학문의 발전에 힘을 썼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북진 정책을 기본 기조로 삼은 만큼 한반도에 존재했던 통일 국가 중 가장 빈번한 전쟁의 역사와 무치의 시대를 갖게 되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50여 년이 지나서 거란족의 공격을 받은 이후 100년 정도의 간격으로 여진족 정벌 단임, 몽고의 침입, 홍건적의 침입 등의 큰 전쟁을 치렀다. 첫 번째 큰 전쟁이었던 거란족의 세 차례 침입은 서희의 외교 담판, 방감찬의 귀주 대첩에 힘입어 승리로 마무리했다. 12세기에 들어서는 거란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강성해지자 예종이 별무반이라는 특별 부대를 만들어 여진족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진족, 즉 금나라가 강대해지자 현실적 힘을 인정해 선민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끊이지 않는 북방 세력과의 갈등은 친금 또는 반금 세력들의 발호와 무인들에게 힘이 편중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친금 세력인 이자겸의 난과 반금 세력인 묘청의 난에 이어 정중부, 이방 등의 무신 정변이 일어났고 급기야 최충원이 4대에 걸쳐 정권을 세습하는 무신 정권이 등장하는 데 이르렀다. 이런 고려 중기의 내부는 다시 외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바로 몽고의 침입과 뒤이은 몽골 제국인 원나라의 내정 간섭, 그리고 공민왕 때의 홍건적의 침입이었다. 몽고의 침입으로 무신 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는 무인 세력이 다시 국정의 실세로 돌아왔다.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이 실력자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영과 이성계는 노동 정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결국 유화도 회군을 단행한 이성계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와 함께 북방의 패자 고구려를 잇고자 했던 고려 왕조 456년간의 꿈도 회군하고 말았다. 조선시대, 고려는 1392년에 조선 왕조로 이어졌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역성혁명으로 부른다. 국토와 백성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군주의 성심한 왕에서 이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전통적 권력이 정통성의 전형적 근거였던 군주시대에 이루어진 역성혁명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큰 반발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 백성들의 역성혁명의 반발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의 근원은 바로 고려 왕조가 부당한 토지, 노비 소유의 개선에 실패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공민왕은 기울고 있는 고려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글자 그대로 토지와 노비의 소유 정당성을 따져 올바르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였다. 전민변정도감 이전에는 광종 때의 노비안건법이 있었다. 노비안건법의 목적은 고려 건국시 왕건 정권에 대해 일정 지분을 받게 된 여러 호족들을 대상으로 노비 소유 또는 일반 백성의 노비화의 정당성을 따져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데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등장한 전민변정도감은 한 발 더 나아가 농업 경제시대의 부를 축적하는 두 가지 수단인 토지와 노동력의 잘못된 소유를 시정하는 데 목적을 둔 기구로서 고려시대를 통틀어 7번이나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바로 1390년에 이성계에 의해 시행된 토지대장 소각사건이었다. 고려 왕조 내내 생산수단의 부당한 소유에 대한 개선이 시도되기는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듯
이성계가 아예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근거 자체를 태워 없앰으로써 단칼에 해결한 것이다. 그러니 그가 2년 뒤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그의 역성혁명을 지지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조선 왕조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문치 국가로서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드물게 오래 지속된 단일 가계 왕조였다. 문의 국가였던 조선 왕조는 27명의 왕을 기준으로 크게 문치 확립기, 문의 극성기, 문으로부터의 극복기, 3기로 나눌 수 있다. 1대 태조부터 9대 성종까지가 문치 확립기인 1기, 10대 연산군부터 18대 현종까지가 문의 극성기인 2기, 19대 숙종부터 마지막 27대 순종까지가 문으로부터의 극복기인 3기에 해당한다. 1기는 조선 왕조가 문치 국가로서 500년 역사의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 왕조 문치 시스템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었다. 문의 극성기에 해당하는 제2기는 문수의 영광과 폐해가 함께 드러나는 시기였다. 이때는 태계 이황, 율곡 이이와 같은 거유가 등장해 유교의 본산인 중국 이상으로 성리학을 심화시키고 꽃피운 시기였던 동시에 이론 편향에 필연적 귀결인 소모적 논쟁, 명분, 형식이 현실과 실질을 질식시키는 폐해가 함께한 시기였다. 한마디로 문의 빛과 어둠이 공존한 시기였다. 현실과 실질의 무시는 결국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4차례의 외침을 초래했다. 문으로부터의 극복기에 해당하는 3기는 문의 극성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대한확립에는 실패한 시기였다. 3기 초기인 19대 숙종, 21대 영조, 22대 정조 때는 일련의 개혁을 추구하고 숙문의 대안으로서 실학이 등장하는 등 명분과 이론 중심의 문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어진 23대 순조, 24대 헌종, 25대 철종 때에는 세습 군주제의 결정적 약점인 어린 왕 또는 준비 안 된 왕이 등장함으로써 현실적, 실질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19세기의 개혁 실기는 동북아 국가 간 경쟁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망국 및 일제식민지라는 비극과 6.25 상잔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현대사를 규정하는 3가지 특징.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경제와 정치의 압축적 발전과 항상 그에 따른 사후 비용의 발생, 남북 분단에 따른 국민, 국가 발전의 한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1919년의 임시정부 설립과 1948년의 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6.25 민족 비극을 거쳐 1960년대에 들어서 경제적 산업화를 이루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적 민주화의 압축적 발전 및 향상 과정을 밟았다. 압축적 경제성장은 주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으나 지나친 물질 경도로 인한 철학의 부재로 국민 행복도 118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정치 발전 역시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도가 그 운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정신이 왜곡되고 민의 자체가 법, 제도, 운영자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즉 경제와 정치 양쪽 측면에서 몰이 미치는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나 정신은 그만큼 건강하고 성숙되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내수 한계 및 구존자원의 부재라는 문제와 북한의 낮은 경제 발전 및 인구 문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막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 혼동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현상 유지를 굳히는 측면마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번째 무대는 역시 무법지대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조심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입니다. 이 말은 어느 영어 교재에 나와 있었던 말이거든요. 요즘에 마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조심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2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24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